세공책입니다. 요즘 영화감독 이승원 파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니의 소개로 알게 된 영화감독입니다. 처음 본 영화가 세자매였고 두 번째 본 영화가 해피 버스데이였습니다. 이승원 감독님, 등치가 산만한 미련 곰탱이처럼 보이는 남성인데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섬세한 여성의 감성이 느껴집니다. 그 반전이 매력 있습니다. 영화 속 이승원 감독님이 직접 출연하는 씬을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연기가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된 영화가 2017년작 소통과 거짓말입니다. 세공책이 이승원 감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끝까지 보지 않을 영화입니다. 그 이유 첫 번째, 흑백 영화여서 화면 속 그림을 읽기가 아주 피곤합니다. 그 이유 두 번째, 내용이 너무 불편합니다. 남녀가 홀딱 벗고 출연하고 난감한 섹스 장면으로 토 쏠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봤습니다. 불쾌하고 불편하고 어렵기까지 한 이야기인데 아주 많이 참으며 봤습니다. 이승원 감독님이 이런 제 마음 아시려나? 세공책은 한번 좋아하면 오래 좋아합니다. 이승원 감독의 2017년 개봉작 소통과 거짓말, 제목부터 진지가 한 밥그릇 들어있습니다. 소통이라고 어학사전에 넣어보니 1.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2.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라고 나오는데 나란히 거짓말이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는 뜻인가? 일단 이렇게까지 맥락을 잡아놓고 영화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영화 어렵습니다. 적당히 오래되고 적당히 비좁은 동네의 흔한 중고세 대상 영어학원이 배경입니다. 창에 비춰진 모습으로 주인공 장선이 여교사를 따라 실장님 앞에 불려갑니다. 실장님에게 불려가는 동안 쭉 뒷모습만 비춰줍니다. 숭덩숭덩 삐져나온 머리카락, 나비로 된 고무줄만 풀어버리면 머리 모양이 꼭 동네 미친년 같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과 오랜 대화가 끝날 때까지 주인공 장선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갑갑하게 잡아놨습니다. 두상의 4분의 1, 어깨의 2분의 1만 카메라에 걸쳐 놓았습니다. 장선은 대화하는 실장님과 눈도 맞추지 않고 실실 쪼갭니다. 이런 사람을 붙잡고 대화하는 실장님, 복장이 터집니다. 학원 회식 때 유부남 선생과 잤냐? 남자 2명과도 했다는 게 사실이냐? 실장님이 어렵게 묻는데 그거 뭐 별일이냐고, 그게 이리 불러 물을 일이냐는 듯 전응아 같은 답변과 몸짓을 보입니다. 뒷모습의 이 여자가 이승원 감독의 영화 소통과 거짓말의 주인공입니다. 동네 영어학원에서 청소일 하는 장선입니다. 19살부터 돈을 꾸러 다녔다고 하는 걸 봐서 부모 복이 없는 여자 같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내내 돈에 시달린 거 보니 남편 복도 없는 사람입니다. 빚에 쪼들리며 10살 된 딸과 사는 가장입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박복하게 살 조건들이 충분한데 이승원 감독은 더욱 신파극처럼 보이고 싶었는지 굳이 흑백으로 영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영화를 여러 번 보고 나니 이승원 감독이 왜 이 영화를 흑백으로 만들어 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명명백백 장선의 기행을 드러내주지 않으려는 배려입니다.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해서 최소한의 가림막이라도 쳐주고 싶은 감독의 연민이 숨겨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흑백 영화라는 장치는 관객들 비난의 직사광선에서 0.00001mm 두께만큼이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놓은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영화 제목은 소통이라 해놓고 화면 좌우에는 검은 벽을 쌓아두었습니다. 이 검은 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타인과 소통할 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 같은 꽉 막힌 벽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음을 대변한 것 같습니다. 깜깜한 벽으로도 모자라 인간사 전체를 흰 것과 검은 것으로 분리시켜 옳음과 그름을 도식화해놓고 함부로 평가하고 쉽게 비난하며 살아간다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세공책은 이 벽이 쌓여진 채 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이 벽을 무너뜨려 놓고 보기도 해봅니다. 장서는 10살 딸 분홍이 진분홍과 살아가는 싱글맘입니다. 남편 탓에 생긴 듯 보이는 이자에 허덕이며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고달픈 가장입니다. 먹고 사는 게 버거워 딸 분홍이한테 웃어줄 여유도 없습니다. 분홍이가 생일날 도미노 피자 사달라고 하는 걸 보니 먹고 싶다는 것조차 넉넉히 먹이지 못하는 엄마입니다. 장선이 부들부들 온몸에 독을 묻히고 딸 분홍이 손을 멱살 잡듯 잡고 동네 구멍가게로 들이닥칩니다. 분홍이가 친구들이랑 구멍가게 왔었나 봅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이스크림을 다 사 먹는데 분홍이만 쭈뼛쭈뼛 못 사 먹고 있었답니다. 동네 구멍가게 아줌마가 모르는 애도 아니니 외상으로 아이스크림을 하나 준 모양입니다. 분홍이 엄마 장선이 구멍가게 아줌마를 닥달합니다. 자신은 딸한테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아무거나 먹이지 않는다고 흥분해서 소프라노를 내지릅니다. 왜 보호자 동의도 없이 내 딸에게 아줌마 마음대로 아이스크림을 줬냐고 부들부들 배악을 부립니다. 장선이 말한 그 이유는 공갈입니다. 돈이 없는 엄마입니다. 딸에게 사줄 아이스크림 값 1,500원도 사치인 형편이 아닌 엄마입니다. 엄마와 가게 아줌마가 큰 소리로 다투는 동안 뾰족해진 엄마가 무서워 딸 분홍이 가게에서 나가버립니다.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며 딸을 찾습니다. 분홍아! 진분홍! 땡고함을 지르며 골목골목 돌고 뒤지고 살피고 다닙니다. 딸을 찾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노는 수그러들고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깟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닥달한 게 미안했던지 아이스크림을 2개나 샀습니다. 왕포도알 아이스크림을 부득부득 씹어 먹으며 딸 찾으면 먹일 거라고 돼지발을 손에 들고 딸을 찾아다닙니다. 돼지바가 다 녹아 물이 되어도 딸을 찾지 못합니다. 도시가스관이 노총각 바느질 솜씨 마냥 얼기설기 연결된 지저분한 골목 바닥에 분홍이의 신발 한 짝이 불길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딸의 신발 한 짝을 주워들고 덩그러니 앉아있는 비닐봉지 안을 들춰봅니다. 그 비닐봉지 안에 장선의 새끼 분홍이가 버려져 있습니다.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예상으로 먹었다고 드자비한 탓에 딸 분홍이가 봉지 안에 죽어 있습니다. 딸이 10살 먹도록 빚에 시달리며 가장으로 산 탓에 먹고 싶다던 피자 한 판 제대로 사주지 못한 딸 분홍이가 봉지 안에 버려져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지쳐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지도 못할 딸 분홍이가 봉지 안에 살해당해 있습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 딸 분홍이입니다. 나 살기 팍팍하다고 노래소리 죽이라는 엄마의 명령에 눈치 보며 춤추던 그 딸 분홍이가 처참하게 봉지 안에 죽어 있습니다. 연필님, 인간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세공책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파괴하든지 나를 파괴하든지 이 2가지요. 분홍이 엄마 장선은 자신을 파괴합니다. 아주 혐오스럽게 모든 이의 조롱을 받으며 최대한 더러운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장선은 자신을 벌줍니다.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는 장선은 그 몸뚱이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외상으로 먹었다고
딸을 죽게 만든 때려 죽일 자신에게 성적 학대를 있는 대로 가하고 타인의 조롱을 원 없이 한없이 사는 짓만 합니다. 젊은 여성의 몸을 마다할 남성은 없겠지요. 장선의 밑구녕을 더욱 가학적으로 모욕하는 남자를 찾아다닙니다. 장선의 머리에 묶은 큐빅장식 나비 고무줄은 딸 부덩이가 죽던 날 딸이 하고 있던 머리 장식입니다. 1년 전 딸이 죽은 후 그 나비 고무줄을 장선이 늘상 하고 다닙니다. 스스로 체벌하고 사는 엄마의 모습을, 스스로를 모질게 벌주며 사는 엄마의 모습을 나비에게 낱낱이 보여주려는 듯 개 돼지처럼 삽니다. 나일론 소재의 짙은 색상 가방을 장선은 늘 품에 안고 다닙니다. 길을 갈 때도 아기하는 포대기처럼 심장에 밀착하여 끌어안고 다닙니다. 눈동자는 풀린 채 미친년 마냥 중얼중얼 웅얼웅얼 입 밖으로 불안에 푹 전 소리를 내고 다닙니다. 기모노 입고 개다시는 일본 여인처럼 좁은 보폭으로 큰 짐승에게 쫓기듯 걷습니다. 품에 안은 그 나일론 가방 안에 봉다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딸이 쓰던 소지품을 담아 저렇게 끌어안고 다니는지 봉지에 담겨 죽은 딸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봉지를 버리지도 못하고 봉지만 보면 그 봉지를 가방에 넣어 애기 한뜻 품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에 홀로 있을 때도 책상 구석탱이에 쪼그리고 앉아 불도 켜지 않는 엄마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세월호에서 자식 잃은 엄마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도 밥때가 되면 배가 고픈 사실이 죽은 자식에게 미안하더라고. 자식이 죽었는데도 밥때가 되면 허기를 느끼는 자신이 밉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살 딸이 소녀시대의 오를 좋아했습니다. 딸이 그 노래에 맞춰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그리 좋아했거든요. 그걸 못하게 한 자신을 책망하는 건지 딸이 좋아하던 소녀시대 오를 크게 틀고 발장난 미친년 마냥 춤을 춥니다. 정신 나간 춤을 추다 장선이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딸 죽인 년이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밥을 먹는다는 게 용납이 안 되었나 봅니다. 싱크대를 열어 플라스틱 볼에 온갖 양념을 들이붓습니다. 케찹을 넣고 마요네즈를 넣고 밀가루를 넣어 그것을 입에 들이붓습니다. 악을 쓰며 웁니다. 자기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부서져라 칩니다. 자기 손바닥으로 자기 뺨을 죽어라 때립니다. 장선은 지옥에서 삽니다. 24시간 자신을 버려야 편합니다. 자신을 파괴할 남자는 늘 필요합니다. 장선이 청소 일을 하는 영어학원에 김선생이란 남자가 있습니다. 장선이 실장님에게 불려가 학원 관계자들과 대책 없는 성관계 경험을 확인받는 모습을 보고도 은근 장선에게 다가가기를 시도하는 남자입니다. 개 돼지일수록 쌍수 들고 환영하는 장선이 가학적 섹스 파트너가 될 확률이 높게 보이는 그 남자를 그냥 둘 수 없죠. 학원 책상에 엎드려 있는 남자 김선생의 옆자리에 앉습니다. 장선이 저기요 김선생님 이라고 3번을 부르는데도 엎드려 있습니다. 자지도 않으면서 자는 척하던 김선생이 저요? 왜요? 라며 일어납니다. 장선이 자기가 강남에 빵집을 열 거라고 5억이 필요한데 여윳돈 좀 있냐 묻습니다. 당연히 비아냥 비웃음이 돌아오리라 기대했는데 김선생이 진지하게 통장 이리저리 정리하면 더 될 것 같다는 응대를 합니다. 이 영화 제목 그대로 장선과 김선생이 소통을 합니다. 거짓말 대잔치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아니라 둘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씨부립니다. 거짓말인 줄 서로 알면서도 주거니 받거니가 됩니다. 둘이 희한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이 동업자 해주신 것도 고마운데 같이 국수를 먹자고 합니다. 터미널의 노점에서 둘이 국수를 먹습니다. 국수를 둘 다 돌 씹듯 고무줄 씹듯 먹습니다. 4-5가닥씩 끌어올려 껌 씹듯 오래 쩝쩝거리고 있습니다. 장선이야 딸이 잃은 이후 목구멍으로 음식을 못 넘겨 그렇다고 하지만 김 선생 이 사람은 왜 이러지? 뭔가 쎄한 느낌이 듭니다. 세공책은 이 김 선생이란 남자가 참 어렵습니다. 왜 저럴까? 장면 오래 깊게 생각해 봤는데도 모르겠습니다. 김 선생은 3년 전부터 유부남이었습니다. 외박을 하고 다음날 귀가한 아내가 너무 당당합니다. 상대가 나쁜 짓을 너무 당당하게 하면 그 나쁜 짓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내가 잘못된 건가? 오히려 정상적인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죠. 김 선생의 아내가 그런 여자 같습니다. 김 선생은 어머니가 보내준 듯한 마른 반찬에 쥐약 먹듯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김 선생의 아내는 장황한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2대2로 놀자는 약속을 잡습니다. 아내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정신이냐고 식탁을 뒤집어 엎어야 할 당연한 상황입니다. 김 선생이 아내를 태클 거는 방법은 전화통화 한창인 아내에게 엄마가 보낸 명이나물을 먹어야 한다는 말뿐입니다. 아내의 전화통화에 불편 한 방울 튀기는 정도의 감정 표현입니다. 김 선생 이 남자 눈동자를 보고 얘기할 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감정을 숨기는데 인이 박힌 사람 같습니다. 2년 전입니다. 김 선생의 아내가 남편인 김 선생을 옆에 두고 지 애인과 통화가 한창입니다. 아내가 애인에게 실언을 당한 모양입니다. 쌍욕을 했다가 사랑한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기도 합니다. 아주 지랄입니다. 김 선생은 주방 칼을 살포시 뺐다 다시 꼽을 뿐 아내에게 어떠한 감정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매일 자신을 파괴하며 사는 여자 장선과 항상 감정을 숨기고 사는 남자 김 선생이 여행을 떠납니다. 숙소에 들어오자 장선은 서랍장마저 불안한 듯 급한 듯 여닫더니 늘 품고 다니던 애지중지 가방을 까치발을 들어 싱크대 상단에 꽁꽁 숨기듯 보관합니다. 비행기 기내 짐칸에 키 작은 사람이 까치발로 가방을 올리듯 말입니다. 세공책은 이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낯선 숙소에서 어색한 대화가 바닥을 드러내자 장선은 독촉이라도 당한 듯 옷을 홀라당 벗습니다. 김 선생은 그런 장선을 멀뚱히 쳐다만 봅니다. 그냥 끼니 때 되어서 맥날 먹던 밥 먹는 사람처럼 버스 탈 때 버스표 사는 사람 표정으로 말입니다. 장선이 타올을 욕실에서 가지고 나와 팔목을 뒤로 묶어 달라고 하니 묶습니다. 장선이 더 세게 단단히 묶으라고 하니 김 선생이 꽉 조여 묶습니다. 감정 없는 섹스로 여행 첫날을 보냅니다. 여행 둘째 날 참 가관입니다. 장선이 남자에게 마음이 갔던 걸까요? 그런 말랑말랑한 마음을 단죄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즐겁하게 만들어 김 선생에게 비난을 얻어내려 그런 건지 장선이 상상을 뛰어넘는 성적 자기학대를 합니다. 장선이 자신의 밑구녕에다 젓가락을 넣으라, 국자를 넣으라, 물병을 넣으라고 합니다. 김 선생이 넣습니다. 장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복수하는 심정으로 시킨다고 그걸 하나 싶기도 합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시킨다고 합니다. 남자의 표정에 감격이 살짝 묻어 있기도 합니다. 시킨다고 다 하고 있는 이 남자의 심리는 뭘까? 한참을 골몰해 봅니다. 그 혐오스런 자기 모습을 장선이 김 선생에게 찍어달라고 합니다.
얼굴까지 나오게 찍어달라고 합니다. 김 선생이 7장을 찍었다고 하니 3장을 더 찍으라고 합니다. 10살에 죽은 자기 딸에게 혐오스러운 사진 10장으로 보내야만 스스로가 용서되는 모양입니다. 장선이 김 선생에게 욕 먹어도 되는 모습이니 욕을 해달라고 합니다. 김 선생이 욕은 싫은데 제가 욕할 이유도 없다고 합니다. 장선이 벨트로 피나게 터질 때까지 나를 때리라고 하니 네? 하면서 진짜로 피나고 터질 때까지 왼수에게 복수하듯 때립니다. 이 남자 참 해석 안 되는 인물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장선과 나란히 누운 김 선생이 자기가 약을 먹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집에 사고가 있었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아팠다고 그때부터 약을 먹는다고 처음으로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장선과 김 선생이 사실로 소통을 합니다. 장선이 말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이후 장선과 김 선생은 고해성사 같은 섹스를 나눕니다. 거짓을 걷어내고 다가온 감정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섹스를 합니다. 김 선생은 장선에게 여보 미안해, 사랑한다고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연신 미안하다고 합니다. 장선이 딸 분홍에게 간절히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한다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자신을 체벌만 하기에도 24시간이 모자라는데 남자 품에서 마음이 녹고 있는 장선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섹스 절정의 순간에 장선이 자신의 뺨을 마구 때립니다. 김 선생의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에 장선도 거짓을 걷어냅니다. 위로받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기다릴 사람이 필요하다고,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사랑받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기가 엄마 젖을 빨듯이 장선은 김 선생의 손가락이 뽑힐 듯 빱니다. 배가 부르도록 마음이 부르도록 빨게 내버려 두면 좋으련만 김 선생은 굳이 있는 힘껏 자기 엄지손가락을 빼냅니다. 등신 같은 이 남자, 아휴 참. 고해성사 같은 섹스를 끝내고 장선과 김 선생은 작은 술집에서 맥주잔을 기울입니다. 만개한 벚꽃나무가 인테리어로 장식된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서 말입니다. 안주 한 접시 시켜 놓았지만 둘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단 장선이 접시 옆에 심심풀이로 몇 알 놓여진 땅콩을 웃으며 집어먹습니다. 장선이 무언가를 즐겁게 먹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밝게 웃기도 합니다. 꽁꽁 얼어 영원히 녹지 않을 것 같던 장선의 마음에 봄 햇살 한 자락이 찾아오나 안도했더랬습니다. 아까 사진 찍을 때 핸드폰에 있는 여자의 아이가 딸이냐고 김 선생이 장선에게 묻습니다. 딸이라는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선의 눈동자에는 미친 사람의 뱅글뱅글 동그라미가 휘돌아칩니다. 남의 사생활에 너무 관심 갖는 거 아니냐 급정색을 하며 장선이 김 선생을 비난합니다. 아이고, 장선에게도 봄이 오기를, 1년에 한 번은 어김없이 돌아오는 그 봄이 장선에게도 오기를 바랬는데 아직 많이 먼 듯합니다. 그들 둘의 머리 위에 만개한 인테리어용 벚꽃은 벚꽃으로 보이는 사쿠라일 뿐입니다. 장선이 따뜻한 남자를 만나 그 남자 어깨에 기대어 만신창이가 된 삶을 아주 조금씩이나마 회복하며 살기를 바랐지만 김 선생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 선생은 타인과 소통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것이 종특인 사람입니다. 사회 부적응자 마냥 하소연하는 곳이 120 다산 콜센터입니다. 영어 선생 정도 되려면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다산 콜센터 전화해서 옆집 개가 자기를 쳐다본다, 기분 나쁘다, 집 밖으로 개가 못 나오게 해달라, 영화관이 후졌다, 불법 영업인 것 같다,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면서 신고자 기록은 삭제해달라 진상을 떱니다.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또 다른 한 곳이 화장실입니다. 자기 아내가 외박하고 들어와 김 선생의 면전에서 데이트 약속을 잡으며 자신을 그림자 취급합니다. 그 아내에 대한 분노를 화장실에서 드러냅니다. 가위를 목 아래에 대고 자해를 하려 합니다. 학원 책상에 엎드려 있던 자기에게 장선이 다가와 밖에서 만나기로 할 때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기쁨을 표한 듯 합니다. 장선과 숙박업소에 들어간 날 뜬금없이 화장실에서 타올로 자신 목을 조르기도 합니다. 장선과 고해성사 같은 섹스를 나오는 후부터는 드디어 감정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가짜 벚꽃 장식된 술집에서 무심코 건넨 딸 얘기에 장선이 급 흥분하며 따지자 화장실로 갑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목에 대고 하던 감정풀이를 그날부터는 화라산처럼 뿜어냅니다. 술집 화장실 문을, 변기를, 세면기를 막 부셔버립니다. 술집 사장이 박살난 화장실에 대해 따지고 다른 테이블 손님이 변상하러 가라고 한창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김 선생은 죽어도 지가 망가뜨리지 않았다고 쌩 거짓말을 합니다. 김 선생을 지켜주고 싶었던 장선이 눈동자에 뱅글뱅글 미친년 마크를 붙이고 제가 3명 한꺼번에 같이 해드릴게요 라며 여기 방이 어디 있냐 싸움을 말립니다. 아휴 장선씨, 장선아. 술집에서 그날 일을 치고 숙소로 돌아와 무료하게 TV를 틀어놓고 장선과 김 선생이 예능 프로를 봅니다. 김 선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TV에 집중해 있습니다. 장선이 그런 김 선생에게 저한테 뭐 하실 말 없어요? 라고 묻습니다. 김 선생이 네, 뭐 특별히 라고 답합니다. 장선은 김 선생에게 아까 나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안다고 고마웠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김 선생을 구해주려 했던 행동인데 남자는 장선 씨는 변태처럼 하는 거, 개 돼지처럼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란 말로 가름합니다. 김 선생의 답변이 섭섭해 장선이 저 서울 먼저 올라갈게요 하니 무감정으로 김 선생이 그러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합니다. 참 이 남자 멀쩡해 보여도 많이 환자입니다. 이 남자를 어쩜 좋을지. 며칠 후 김 선생이 학원 동료에게 청소하시는 분 요즘 안 보인다고 하니 동료가 장선 씨 연락이 안 돼서 잘랐다고 합니다. 김 선생이 얼음처럼 가만 서서 동료들 잡담을 듣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화장실로 가던 사람인데 어찌된 일인지 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피부처럼 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으로 바닥을 미친 듯이 내려칩니다. 한참을 그러고 나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립니다. 이 남자 변했습니다. 김 선생이 그 길로 무단 결근해서 잘렸다는 장선을 찾아갑니다. 분홍이가 외상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은 그 가게에서 장선을 물으니 죽었다고 합니다. 자살했다고 합니다. 김 선생과 묵은 숙박업소에서 장선이 애지둥지 끼고 살던 가방을 비행기 기내 짐칸에 짐올리듯 깡총깡총 귀하게 보관하더니 그 비행기 타고 하늘로 가버린 모양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 딸이 험하게 죽고 그 엄마가 못 견뎌 자살했다는데 김 선생은 그 소리 듣고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어찌 죽었냐, 언제 죽었냐 묻지도 않습니다. 소주 3병 사서 못 들은 것처럼 가버립니다. 여름 한낮 대로에서 술 취한 김 선생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자에게 섹스를 하자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자신이 덜 망가져 보일 거라 생각했는지 영어로 바락바락 섹스하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도로에 누워 뒹굴고 소리를 지릅니다. 감정 표현은 안 하는 이 남자, 소주와 영어의 힘을 빌려 세상에 소리칠 줄도 압니다. 연필님, 가슴에 총상 입은 사람은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우며 살아갈까요? 장선은 처절하게 자신을 파괴합니다. 김 선생은 감정을 숨기고 숨기다 남을 파괴시킵니다. 이 둘은 반대입니다. 이승원 감독은 장선의 딸이 죽은 장소를 찾아가는 방향을 장선과 김 선생 각각 반대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장선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 불행과 대면했고, 김 선생은 장선이 걸어 들어온 골목 반대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걸어 나와 분홍이 죽어 있던 장소를 지나치는 모습을 연출해 두었습니다. 2년 전 김 선생의 아내가 살해당했습니다. 김 선생은 아내의 애인이 죽은 것 같다고 했지만 이승원 감독은 범인이 김 선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힌트는 김 선생 아내가 죽은 장소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김 선생의 감정이 유일하게 솔직해지는 곳이지요. 분노를 표현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벚꽃 만개한 인테리어의 작은 술집에서 이승원 감독이 직접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김 선생이 화장실을 다 부수고 있을 때 술집 손님 1로 출연한 이승원 감독이 장선에게 저런 새끼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자다가 칼 맞는다고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힌트는 김 선생이 장선과 고해성사하듯 섹스할 때 연신 여보 미안해를 남발했습니다. 개념 없는 아내에게 미안할 일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김 선생을 기망해도 참고 표 안 내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할 게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소리가 세공책에게는 아내를 죽여서 미안하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벨트로 장선을 때리는 모습 보니 충분히 사람 죽이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신고를 다산 콜센터에 합니다. 상담사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의 방문을 알리는 벨소리가 납니다. 그 벨소리가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불안에 버무려져 있는 기분 나쁜 고음입니다. 상처를 누를 때 내는 신음 같기도 합니다. 벨소리의 파장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선명하게 남기려는 듯 끝나는 음악도 없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승원 감독은 이 벨소리에 분명 무언가를 담아 놓았습니다. 세공책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